지호 씨, 오늘까지야. 입금 안 하면 바로 고소장 들어가는 거 알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는 4,982만 원. 우리 엄마가 꼬박 18년을 남의 집 무릎 꿇고 닦아서 모은 엄마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이걸 누르면 엄마 집이 사라지고 누르지 않으면 내 이름 앞에 전과자가 붙는다. 어느 쪽을 눌러도 지옥이었습니다. 시작은 며칠 전 대기실에 쓰러진 노인 한 분을 부축한 착한 행동 때문이었죠. 수리비에 가동 중단 손실까지 총 4,500만 원. 배상 안 하면 소송 갑니다. 팀장은 고소를 막아주겠다며 퇴근 후 집 청소와 아이 픽업을 시켰고 저는 이를 악물고 노예처럼 버텼습니다. 하지만 오늘 팀장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선택해.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송금 버튼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끝나는 소리가 들렸고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병원 주차장에 검은 세단이 줄지어 들어오고 차 문이 열렸습니다. 내린 사람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분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지우의 이 무모한 선택은 어떤 기적을 불러왔을까요? 이야기의 결말과 어르신의 진짜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지우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세상의 모든 지우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방 종합병원 원무과에서 일합니다. 창구 번호 3번. 접수하고 수납하고 민원을 받는 자리예요. 웃어야 할 때를 알고 참아야 할 때를 아는 일이죠. 5년을 일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더라고요. 저는 조용한 사람이에요. 튀지 않고 시키는 일 잘하고 퇴근하면 말없이 집에 가는. 팀장 정수연은 저를 쓸모 있다고 했어요. 그게 칭찬인지는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죠. 그날도 평범한 오전이었어요. 대기실은 어르신들로 가득했어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서 이름 불릴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요. 저는 창구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뒤쪽 어딘가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저는 창구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노인 한 분이 대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외투 소매 끝이 해져 있었어요. 실밥이 풀린 자리에 흰 솜이 비중 나와 있었죠. 바로 옆 바닥엔 카트가 넘어져 있었어요. 번쩍이는 은색 장비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걸 나중에야 봤어요. 그때는 어르신 얼굴만 보였거든요. 무릎을 꿇고 등을 받쳤어요.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어르신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겁에 질리지 않은 눈이었어요. 그냥 조용히 저를 바라봤죠. 정수연 팀장이 다가온 건 그로부터 10분쯤 뒤였어요. 팀장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고는 귓속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지호 씨, 저 노인네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은데. 내 인생도 오늘 내일 하게 생겼네. 저 카트에 실린 게 얼만지나 알아? 숨이 멎었어요. 팀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섰어요.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제 같이 커피를 마셨던 민지 씨가 자기 창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저를 봤던 이 대리도 고개를 돌렸죠. 아무도 제 눈을 보지 않았어요. 10초 전까지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혼자가 됐습니다. 해진 소매의 어르신은 아직 바닥 가까이 계셨어요. 번쩍이는 장비는 카트째 구석으로 치워지고 있었고요. 어느 쪽이 더 빨리 수습되는지 저는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건 기계만이 아니었어요. 그 차가운 대기실 바닥에는 제가 5년 동안 조용히 쌓아온 평범한 하루들이 흩어져 있었죠. 엄마랑 둘이 꿈꾸던 작은 것들도요. 저는 그걸 줍지 못한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평소보다 1시간 늦게 퇴근했어요. 회의실에 혼자 남아서
정수연 팀장이 건넨 종이를 들여다봤거든요. A4 한 장이었어요. 거기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리비 3,800만 원, 가동 중단 손실 700만 원, 합계 4,500만 원.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손이 조금씩 차가워졌죠. 팀장이 말했어요. 규정 어겼으니까 보험 처리는 안 됩니다. 배상하시든지 소송 가시든지. 일주일 드릴게요.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그 숫자만 선명했죠. 4,500만 원. 저는 월급이 220만 원이에요. 병원 5년을 꼬박 다녀도 세금 떼고 나면 그게 전부였죠. 4,500만 원을 모으려면 저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17년을 일해야 합니다. 17회. 종이를 내려놓고 가방을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엄마한테는 말 못한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된장국 냄새가 났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국자를 저으며 돌아봤어요. 지우야, 국 식는다. 어서 와서 앉아.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었어요. 거울에 제 얼굴이 보였죠. 눈밑이 퀭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습니다. 밥상에 앉으니 엄마가 팜플렛을 꺼냈어요. 빌라 분양 안내지였어요. 구석이 살짝 접혀 있었죠. 지우야, 엄마가 오늘 부동산 들렀다가 이거 받아왔어. 여기 봐봐. 방이 2개잖아. 전에 살던 데보다는 작아도 햇볕이 잘 들고 버스 정류장도 가깝대. 엄마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짚으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환했어요. 그래서 더 아팠죠. 엄마는 몰라요. 그 전셋집을 돌려받으려고 얼마나 뛰어다녔는지를. 보증금을 떼이고 임시 거처를 전전하면서도 엄마한테는 괜찮다고만 했죠. 엄마가 모은 4,900만 원. 그 돈이 지금 제 통장에 있어요. 전세 사기로 날린 보증금을 채우고 다음 집 구할 때 쓰려고 제가 맡아둔 돈이에요. 그게 엄마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지우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는 제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줬어요. 그러고는 팜플렛을 다시 펼치며 말했죠. 여기 커튼은 좀 예쁜 거 달고 싶다. 엄마가 비상금 좀 있거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비상금? 엄마가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 여는 소리가 났어요. 잠시 후 낡은 비단 손수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꼬깃꼬깃하게 접힌 손수건이었어요. 색이 많이 바랬죠. 엄마가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도 몇 장. 구겨진 지폐들이 조르르 놓였어요. 지우야, 이거 엄마가 시장에서 나물 팔고 병축고에서 조금씩 모은 거야. 너 시집 갈 때 가전제품 하나라도 내 돈 안 쓰고 사주고 싶어서. 자, 이거 보태서 이번에 이사갈 집 커튼이라도 예쁜 거 달자. 저는 그 돈을 바라봤어요. 세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많아야 100만 원 남짓이겠죠. 엄마가 남을 팔고 빈병 주우며 모은 돈. 시집가는 딸 커튼 하나 사주려고 아껴둔 돈이었어요. 4,500만 원, 120만 원. 저는 숫자 2개를 머릿속에서 나란히 세워봤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눌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됐어요. 엄마가 물어볼 거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엄마, 이건 엄마 거야. 그냥 넣어도. 무슨 소리야? 딸내미 주려고 모은 건데. 나 괜찮아. 진짜로. 엄마는 잠깐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기도 했는데 그냥 손수건을 다시 접으며 말했죠. 밥이나 먹어. 국 다 식겠다. 저는 숟가락을 다시 들었어요. 씹히지 않는 밥을 삼키면서 생각했어요. 이 돈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야 한다. 다음 날 출근길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4,982만 원.
엄마 돈이었어요. 제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배상을 하면 엄마 집이 사라져요. 배상을 안 하면 소송이 들어오죠. 어느 쪽을 골라도 제가 지는 싸움이었어요. 병원에 들어서는데 정수연 팀장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턱으로 회의실을 가리켰죠. 또 시작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팀장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제 생각해 봤어요? 네. 결론은요? 저는 잠깐 팀장 얼굴을 바라봤어요. 5년 동안 이 사람 밑에서 일했어요. 밥도 같이 먹고 야근도 같이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 눈빛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계산이 끝난 눈이었습니다. 아직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팀장이 짧게 웃었어요. 지우 씨, 일주일이라고 했죠? 근데 사실 저도 위에서 압박을 받거든요. 빨리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봐요. 서로 좋게 끝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서로 좋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제가 돈을 내면 좋게 끝난다는 거였죠.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민지 씨가 지나가다가 저를 봤어요. 살짝 눈이 마주쳤는데 바로 고개를 돌렸죠. 이 대리는 처음부터 저를 못 본 척했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창구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어요. 번호표 기계가 딸깍 소리를 냈어요. 손님이 왔다는 신호였죠. 저는 화면을 켜고 웃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게 제가 5년 동안 배운 거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강태식 어르신이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셨어요. 어제 대기실에서 쓰러지셨던 분이었어요. 저는 멀리서 봤는데 걸음이 천천히, 하지만 단단했어요. 접수창구로 오시더니 저를 보셨죠. 한참 보셨어요. 어제 나를 받쳐준 사람이 당신이요? 네. 어르신, 많이 힘들겠구만. 저는 웃었어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어르신은 접수증을 받아들고 돌아서셨어요. 그러다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셨죠. 제 명찰을 보셨어요. 한참을 보셨습니다.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어요. 한지우. 소리는 없었어요. 그냥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시는 것 같았죠. 저는 괜히 불편해졌어요. 모르는 분인데 아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르신이 진료실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연 팀장이 퇴근하면서 저를 불렀어요. 지우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의 학원이 6시에 끝나거든요. 오늘 제가 미팅이 있어서요. 픽업 좀 부탁해도 될까요? 이런 거 부탁하기 좀 그렇긴 한데. 지우 씨 착하잖아요. 착하잖아요.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학원 앞에서 팀장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핸드폰 화면을 켰다 껐다 했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걸까 생각했어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죠. 누르지 못했어요. 아이가 나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까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아줌마가 우리 엄마한테 큰 빚 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가방 들어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8살짜리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누가 가르쳐 줬는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았죠. 저는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에 돌아오니 10시가 넘었어요. 엄마는 이미 불을 끄고 주무셨죠. 저는 부엌 불만 켜고 식탁에 앉았어요. 아침에 확인한 숫자가 또 떠올랐어요. 4,982만 원. 팀장 아이 픽업. 팀장 미팅. 팀장의 부탁.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거절하면 소송이고 들어주면 이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랐죠.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18년 동안 무릎 꿇고 닦아서 모은 돈. 저는 그걸 단 1초의 실수 때문에 17년을 노예처럼 일하며 갚아야 했어요. 18년과 17년.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뭔가를 결심해야 했어요. 아직 뭔지는 몰랐지만 저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코 고는 소리가 작게 들렸죠. 이불을 끌어당기고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500만 원. 팀장의 웃음, 강태식 어르신의 눈빛, 엄마의 꼬깃꼬깃한 지폐들. 그것들이 천장에 붙어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일 또 그 창구에 앉아야 했습니다. 웃으면서 저는 그 줄을 버텼어요. 팀장 아이 픽업 2번, 팀장 부모님 병원 동행 1번, 퇴근 후 팀장 집 청소 1번. 거절한 적 없었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죠. 소송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모처럼 박혀 있었거든요. 그 사이 준호한테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혼 얘기가 나온 지 석 달째였어요. 신혼집 알아보자는 말도 오갔었죠. 말해야 했어요. 혼자 들고 있기엔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금요일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왔어요. 저는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밥을 먹는 내내 말을 못했어요. 준호가 먼저 물었죠.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다 말했습니다. 어르신 부축한 것, 장비가 파손된 것, 4,500만 원 배상 요구, 팀장의 심부름, 엄마 통장 얘기까지. 준호는 끝까지 들었어요. 밥그릇을 옆으로 밀어놓고 팔짱을 낀 채로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지우야. 응. 그 노인 때문에 4,500만 원 내가 물어야 해? 내가 규정을 어긴 거니까. 아니, 잠깐만. 준호가 등받이에 기댔어요.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창구 비운 거. 근데 그게 4,500만 원짜리 실수야? 그 노인이 쓰러진 거 병원이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야? 왜 내가 다 뒤집었어? 팀장님이 규정상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팀장이 하는 말을 그냥 믿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죠. 지우야, 나 솔직하게 말할게. 저는 그 말이 시작될 때 이미 알았어요.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걸. 나는 지금 우리 신혼집 전세 자금 모으고 있잖아. 근데 내가 4,500만 원 빚을 지면 그게 결혼 이후에도 다 우리 몫이 되는 거잖아. 나는 그게 무서워. 나도 무서워. 근데 너는 그 노인 편을 들고 있잖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잘못이 없어. 준호가 잠깐 저를 봤어요. 지우야, 넌 그걸 어떻게 알아? 쓰러진 거 본 것밖에 없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아팠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냥 느꼈을 뿐이었죠. 그 눈빛이, 그 조용한 표정이. 나는 그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 느낌으로? 그래, 느낌으로. 준호가 일어섰어요. 지우야, 나는 이런 선택하는 사람이랑은 결혼 못해.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알아. 준호가 일어서더니 안방 쪽으로 갔어요. 서랍 여는 소리가 났어요. 뭔가 꺼내는 소리. 봉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준호가 식탁 위에 흰 봉투를 올려놨어요. 지우야, 나 계산적인 사람 아닌 거 알잖아. 근데 이건 해놔야 할 것 같아서.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신혼집 자금으로 준호한테 맡겼던 돈이었어요. 영수증까지 함께였죠. 한 푼도 빠짐없이. 준호는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봉투를 바라봤어요. 손대지 않았어요. 5년을 만났는데 마지막이 영수증이었어요. 울지 않았어요. 그냥 봉투가 너무 반듯하게 놓여 있었어요. 그게 더 서늘했죠. 월요일 출근길이었어요. 핸드폰에 준호 문자는 없었어요. 저도 보내지 않았죠. 끝난 거였어요. 미련보다 공허함이 먼저였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데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직원 2명이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다가 저를 보고 멈췄어요. 민지 씨가 시선을 피했죠. 뭔가 돌고 있었어요. 오전 내내 그 느낌이 가시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정수연 팀장이 회의실로 저를 불렀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남자가 한 명 앉아 있었죠. 정장 차림이었어요. 한지우 씨, 이분은 총무팀 박 과장님이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박 과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지우 씨, 병원에서 최근 고가 의료기기 부품 분실 건이 발생했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외래 진료실 쪽 CCTV에서 수상한 장면이 포착됐어요. 저는 잠깐 멍했어요. 수상한 장면이요? 지난주 화요일 강태식 씨가 외래 진료 후 복도에 혼자 남아있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해당 부품이 사라졌어요. 강태식 어르신이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강태식 씨와 특별히 아는 사이죠? 팀장이 끼어들었어요.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웠죠. 그게 더 소름이었어요. 지우 씨가 대기실에서 부축해드렸고 이후에도 창구에서 2번 이상 대화를 나눴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어르신이 가져가셨다는 증거가 있어요?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에 가져가는 장면이 찍혔어요? 박 과장이 잠깐 멈췄어요. 그 부분은 화각 밖이었습니다. 다만 동선이 있다는 게 증거는 아니잖아요. 팀장 눈빛이 달라졌어요. 싸늘해졌죠. 한지우 씨, 지금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팀장을 똑바로 봤어요. 처음이었어요. 눈을 피하지 않은 게 비협조적인 게 아니에요. 증거 없이 어르신을 도둑으로 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박 과장이 서류를 덮었어요. 팀장은 천천히 볼펜을 내려놨죠. 알겠어요. 한지우 씨 의견은 기록에 남길게요.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어요. 기록에 남긴다는 게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가 길게 느껴졌어요. 걸으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죠. 제가 방금 팀장한테 맞섰어요. 4,500만 원 배상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무서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어요. 탕비실로 들어가 물을 한 컵 따랐어요. 마시다가 손이 흔들려서 조금 흘렸죠. 그때 민지 씨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잠깐 멈췄어요. 지우 씨, 응. 민지 씨가 목소리를 낮추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있잖아, 나는 지우 씨 편이야. 근데 이번엔 좀 조심해. 팀장님이 위에 뭔가 얘기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무슨 얘기? 민지 씨가 주변을 한번 봤어요. 지우 씨가 그 노인이랑 짜고 뭔가 한다는 얘기. 그때였어요. 탕비실 문이 열렸어요. 민지 씨가 제 손을 확 뿌리쳤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냉장고 문을 열었죠. 정수연 팀장이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두 사람 여기 있었네. 민지 씨, 잠깐 나와봐요. 네, 팀장님. 민지 씨가 나갔어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금방 사라졌죠. 탕비실이 조용했어요. 아까보다 훨씬 더 짜고 한다. 어르신과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웃음도 안 나왔어요. 그냥 눈앞이 흐릿해졌죠. 4,500만 원 배상 압박, 준호와의 이별, 누명, 사흘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어요. 도망가면 다 끝나요. 배상하면 엄마 집이 사라져요. 버티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손해였어요. 그래도 딱 하나만은 분명했어요. 어르신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그게 느낌이든 확신이든 저는 그걸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식 어르신이 원무과 창구로 오셨어요. 진료비 수납을 하러 오신 거였어요. 저는 웃으며 접수를 받았어요. 어르신이 영수증을 받으시고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지우 씨,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르신이 낮게 말씀하셨죠. 많이 힘들지요. 저는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닌데. 저는 말을 못했어요. 어르신이 영수증을 접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억울한 일은 끝까지 가야 풀려요.
중간에 포기하면 그게 사실이 돼버리거든. 그 말을 하실 때 어르신 손에 낡은 수첩이 하나 쥐어져 있었어요. 가죽 표지가 달아서 색이 바랬고 모서리가 다 눌려 있었죠. 아주 오래 쓴 수첩이었어요. 꽉 쥐고 계셨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만큼. 저는 그게 눈에 걸렸어요. 왜 그런지 몰라도 그 수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았어요. 어르신이 돌아서셨어요. 수첩은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울지 않았어요. 참았습니다. 창구 너머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어요. 경비원이 뛰어가는 소리, 누군가 큰 소리로 부르는 목소리.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 저쪽에 경찰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정수연 팀장이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팀장이 살짝 웃었어요. 그 웃음이 무슨 뜻인지 저는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경찰서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였어요. 등받이가 너무 곧아서 등이 아팠죠. 형광등이 하얗게 켜져 있었어요. 창문이 없는 방이었어요. 몇 시인지도 몰랐습니다. 조사는 2시간쯤 걸렸어요. 형사가 물었어요. 강태식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병원 환자분이세요. 대기실에서 쓰러지셨을 때 제가 부축했고 이후 창구에서 몇 번 뵌 게 전부예요. 두 분이 따로 만난 적은요? 없어요. 강태식 씨가 부품을 가져가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아니라고 확신합니까? 저는 잠깐 멈췄어요. 그분 눈빛을 봤어요. 그런 분 아니에요. 형사가 펜을 내려놨어요. 뭔가를 적더니 파일을 덮었죠. 한지우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조사가 끝났다는 게 안도인지 불안인지 몰랐어요. 추가 조사.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경찰서 복도에서 나오는데 정수연 팀장이 서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수고했어요. 힘들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우 씨, 나쁘게 생각하지 마요. 나도 위에서 압박받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팀장 얼굴을 봤어요. 진심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더 기가 막혔죠. 있잖아, 지우 씨. 팀장이 한 발 가까이 왔어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지우 씨가 이번 건에 대해서 자기 실수였다고 공식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4,50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위에 내가 얘기해 볼게. 저는 잠깐 팀장을 바라봤어요. 자기 실수라고 인정하면요? 그럼 병원도 선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때요? 자백. 그게 자백이었어요. 어르신 관련 의혹까지 다 제 잘못으로 덮으라는 얘기였죠. 그러면 병원은 깨끗해지고 저는 평생 그 기록을 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그렇게만 했어요. 팀장이 웃었어요. 현명한 선택할 거라고 믿어요, 지우 씨. 구두 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왔을 때 밤이었어요. 찬바람이 얼굴에 와 닿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 6통. 엄마였어요. 저는 잠깐 화면을 바라봤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우야, 왜 연락이 안 돼?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너 좋아하는 반찬 해놨는데. 동태찌개랑 깻잎 무친 거. 저는 대꾸를 못했어요. 지우야? 거기 있어? 응, 있어. 왜 목소리가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조금 피곤해서. 밥은 먹었어? 응. 거짓말이었어요. 빨리 와. 국 따뜻하게 해놓을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동태찌개랑 깻잎.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딸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것도, 딸이 형사 앞에서 2시간 동안 떨고 있었다는 것도,
딸이 지금 팀장한테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것도. 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냥 얼굴을 숙이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어요.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창구에 앉았어요. 번호표 기계를 켰죠. 몸이 무거웠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였거든요. 팀장한테 줄 돈이 필요했어요. 그건 아니고 버텨야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였어요. 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이번엔 회의실이 아니라 팀장 자리 옆이었죠. 지우 씨, 오늘 저녁에 우리 예측과 예약이 있는데요. 저는 이미 알았어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또 했어요. 팀장 자리 정리를 도와드리다가 서류 한 장이 책상 모서리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집어서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내용이 보였어요. 구매 발주서였어요. 날짜가 3달 전이었고 금액이 크더라고요. 아래쪽에 서명이 2개였어요. 팀장 이름, 그리고 구매팀 누군가. 팀장이 빠르게 낚아챘어요. 아, 이건 내가 챙길게요. 그러고는 서랍 안에 넣고 잠갔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왜 저걸 저렇게 빨리 가져가는 건지, 구매 발주서가 왜 팀장 책상에 있는 건지, 그냥 지나쳤어요.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게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지를. 저녁에 팀장 아이를 치과에 데려다 줬어요.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야간 알바 시작 시간이었으니까요.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눈밑이 거뭇했어요. 퀭한 얼굴이었죠. 낮에는 병원 원무과 직원, 밤에는 편의점 알바, 그 사이엔 팀장 아이 픽업. 이게 제 일주일이었어요. 계산대에 서서 손님을 맞으면서 생각했어요. 자백을 하면 끝나요. 그냥 제 잘못이라고 하면. 팀장은 배상액을 낮춰준다고 했죠. 수백만 원이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르신이 도둑이 돼요.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조용히 진료받으러 오셨다가 누명을 쓴 분이. 저는 계산대 서랍을 닫으면서 생각했어요. 못하겠어요. 그건 못하겠어요. 자백은 안 된다. 그 순간 처음으로 그게 분명해졌어요. 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맞다고 하는 게 싫었어요. 그게 달랐어요. 그 차이가 달랐습니다. 새벽 2시에 편의점을 나왔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팀장 책상에서 본 그 서류, 구매 발주서, 2개의 서명, 그리고 황급히 잠근 서랍. 이상했어요. 분명히 이상했거든요. 저는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어요. 기억나는 걸 다 적었어요. 날짜, 금액, 팀장 이름, 구매팀. 적고 나서 저장했어요. 왜 적었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적어야 할 것 같았어요. 강태식 어르신이 수첩을 꽉 쥐고 계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억울한 일은 끝까지 가야 풀린다고 하셨죠.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었어요. 아직 방법은 몰랐어요.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도 몰랐죠. 다만 이것 하나만은 알았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그 밤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에 적은 메모를 다시 꺼냈어요. 구매 발주서, 3달 전 날짜, 팀장 서명, 구매팀 누군가. 적어놓고 보니 더 이상했어요. 병원 구매 발주서가 왜 원무과 팀장 책상에 있었는지, 왜 제가 집으려 하자마자 낚아채서 서랍에 잠갔는지. 원무가 팀장이 구매팀 서류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메모를 저장하고 핸드폰을 뒤집어 놨어요. 출근해야 했어요. 오늘도 창구에 앉아서 웃어야 했죠.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데 정수연 팀장이 먼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팀장이 턱으로 회의실을 가리켰죠. 또였어요. 저는 가방을 창구에 내려놓고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팀장이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지우 씨, 자백건 생각해 봤어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팀장이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팔짱을 꼈죠. 지우 씨, 나 사실 지우 씨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전세 사기 당했다며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돈이 필요할 텐데. 지금 야간 알바까지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다 들리거든요. 병원이 좁아서. 지우 씨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인정하면 배상도 줄여주고 고소도 취하하고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엄마. 팀장 입에서 엄마가 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갑자기 무서운 게 사라진 자리에 다른 게 들어왔어요. 차갑고 단단한 것이었어요. 저는 팀장을 똑바로 봤어요. 팀장님, 엄마 얘기는 하지 마세요. 팀장이 눈썹을 올렸어요. 지우 씨? 자백은 못해요. 제가 안 한 걸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팀장 표정이 굳었어요. 지우 씨, 지금 상황 파악이 됩니까? 네, 됩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창구 나가볼게요.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빠르고 강하게.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거랑은 달랐죠. 오전 내내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움직이고 있었는데 머릿속은 딴 데 있었죠. 팀장이 엄마를 언급한 순간부터 저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피하면 엄마까지 끌려 들어가는 거니까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탕비실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민지 씨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잠깐 멈췄어요. 주변을 한번 돌아봤죠. 그러고는 제 옆에 앉았어요. 목소리가 아주 낮았어요. 지우 씨, 나 할 말이 있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팀장님한테 나도 약점 잡혀 있어. 예상 못한 말이었어요. 무슨 약점? 작년에 내가 실수로 환자 접수를 잘못 처리한 게 있어. 팀장님이 그거 알고 있거든. 덮어줄게 하면서 계속 이것저것 시키는 거야. 나도 지우 씨랑 비슷한 처지야. 저는 민지 씨를 바라봤어요. 탕비실 손잡기를 뿌리쳤던 사람이었어요. 팀장이 나타나자마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섰던 사람이었죠. 그게 비겁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무서워서였던 거였어요. 있잖아, 지우 씨. 민지 씨가 더 낮게 말했어요. 나 몇 가지 모아둔 게 있어. 팀장님 관련해서 이상하다 싶은 것들. 이상한 것들? 구매팀이랑 팀장님이 자주 따로 만나더라고. 점심도 같이 먹고. 근데 그게 공식 회의가 아니야. 기록이 없어. 그리고 팀장님 책상에서 구매 관련 서류가 나오는 걸 나도 한번 봤거든. 저는 숨이 멎었어요. 저도 봤었거든요. 딱 그 서류. 민지 씨. 응. 그거 어떻게 모은 거야? 민지 씨가 잠깐 망설였어요. 사진 찍어뒀어. 몇 장? 저는 민지 씨를 한참 봤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그게 느껴졌죠.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지우 씨, 이거 위험해. 알아. 민지 씨가 테이블을 내려다봤어요.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내줄게. 근데 내 이름은 빼줘. 고마워. 민지 씨가 나갔어요. 저는 밥그릇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이번엔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오래 남았죠. 오후 늦게 강태식 어르신이 창구로 오셨어요. 정기 외래 진료가 있으신 날이었어요. 접수를 마치고 진료실로 가시려다가 멈추셨죠. 지우 씨, 요즘 어떻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어르신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봐요. 저는 창구 너머로 목소리를 낮췄어요. 얼마 전에 팀장님 책상에서 구매 발주서를 봤어요. 구매팀 서명이랑 팀장님 서명이 같이 있었는데 원무과 팀장이 구매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게 이상해서요. 어르신이 저를 가만히 보셨어요.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셨어요. 펼치셨어요. 빼곡했어요. 날짜, 이름, 숫자들이 작은 글씨로 가득했죠. 어르신이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으셨어요.
이 병원 구매팀 횡령 의혹, 내가 석 달 전부터 적어온 거요. 저는 숨이 멎었어요. 어르신, 이게 병원 설립할 때부터 나는 이 병원을 지켜봤어요. 이사회 요청으로 내부 실태를 확인하러 온 거요. 공식 감사는 아직 아니고 저는 수첩을 바라봤어요. 그 낡은 가죽 표지, 다른 모서리, 꽉 쥐셨던 손,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지우 씨가 본 그 서류, 날짜가 언제요? 석 달 전이었어요. 어르신이 수첩에 뭔가를 적으셨어요. 그러고는 덮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지우 씨, 당신이 기억하는 것들 하나도 버리지 말아요. 작은 것도. 네. 그리고 혼자 움직이지 말고. 어르신이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진료실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저는 창구 안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뭔가가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퍼즐 조각 하나가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저 혼자 싸우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퇴근 후 편의점 가는 길에 민지 씨 사진이 도착했어요. 3장이었어요. 구매팀 회의실에서 팀장과 누군가가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제 메모장을 열었어요. 날짜가 겹쳤어요. 제가 팀장 책상에서 봤던 발주서 날짜, 민지 씨 사진 속 날짜, 그리고 어르신 수첩 속 날짜. 3가지가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무서웠어요. 아직도 무서웠죠.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무서웠지만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의점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싸움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민지 씨가 보내준 사진 3장, 제 메모장, 어르신 수첩 속 날짜들, 3가지가 맞물리는 걸 밤새 들여다봤거든요. 손에 뭔가 잡힌 것 같았어요. 아직 형태는 없었지만 창구에 앉아서 번호표 기계를 켰어요. 평소랑 똑같이.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떨리는 게 두려움이 아니었거든요. 오전 10시였어요. 정수연 팀장이 회의실로 저를 불렀어요. 이번엔 문을 열자마자 봉투 하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서류 봉투였어요. 팀장이 앉으며 말했어요. 지우 씨,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저는 봉투를 봤어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죠? 고소장이에요. 오늘 오후 5시까지 입금 확인이 안 되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합니다. 팀장이 합니다. 제를 쓰는 순간 이게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4,500만 원이요? 배상액 조정 기회는 어제까지였어요. 자백 안 했으니까. 저는 팀장을 바라봤어요. 팀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뭐요? 구매팀이랑 팀장님이 따로 만나신 적 있으세요? 기록 없이요. 팀장 얼굴이 굳었어요. 1초였어요. 딱 1초. 그 1초가 답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 그냥 여쭤본 거예요. 저는 일어섰어요. 5시까지 생각해 볼게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숨을 골랐어요. 팀장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까 그 1초 때문이었죠. 저는 그걸 알았고 팀장도 제가 안다는 걸 알았어요. 점심시간이었어요. 민지 씨가 탕비실에 오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밥을 같이 먹자고 아침에 문자를 보냈거든요. 오후 1시가 넘어서 민지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답이 없었어요. 1시 반, 2시. 저는 창구에 앉아서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2시 20분에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나 지금 팀장님이랑 얘기 중이야. 연락하지 마.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팀장이 눈치챈 거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앉았어요. 지금 움직이면 더 이상해지는 거였거든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생각했어요. 민지 씨가 사진을 보낸 걸 팀장이 알면 민지 씨도 저처럼 압박을 받겠죠.
저 때문에 민지 씨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3시였어요. 2시간 남았어요. 3시 반. 강태식 어르신이 창구로 오셨어요. 진료가 없는 날이었어요. 어르신은 접수 창구 앞에 서서 낮게 말씀하셨어요. 지우 씨, 오늘 입금 요구 들어왔죠? 저는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아세요? 이사회 쪽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감사 일정이 잡혔거든요. 사흘이에요. 사흘이요? 어르신이 창구 너머로 목소리를 더 낮추셨어요. 사흘 뒤에 외부 감사팀이 들어옵니다. 구매팀 전수 조사예요. 내가 이사회에 자료를 넘겼어요.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럼 팀장님 서류도 다 포함이에요. 어르신이 저를 보셨어요. 지우 씨, 오늘 그 돈 보내지 마세요. 사흘만 버티면 돼요. 사흘 뒤엔 세상이 바뀔 거요. 사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근데 어르신, 민지 씨가 지금 팀장한테 불려갔어요. 민지 씨가 사진을 모아뒀다는 걸 팀장이 눈치챈 것 같고요. 어르신이 잠깐 눈을 감으셨어요. 그러고는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으셨죠. 민지 씨한테 오늘 아무것도 인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사진은 이미 내가 받아뒀으니까. 어르신이 받아두셨어요? 지우 씨가 어르신 수첩 얘기하던 날 민지 씨가 먼저 나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민지 씨도 오래 기다린 사람이에요. 어르신이 수첩을 닫으셨어요. 사흘이요. 잊지 마세요. 진료실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저는 창구 안에서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사흘. 버틸 수 있어요. 버텨야 해요. 4시였어요. 민지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무것도 인정하지 마. 사진은 이미 안전해. 한참 뒤에 답이 왔어요. 알겠어. 2글자였어요.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통장 앱을 열었어요. 4,982만 원. 엄마가 18년 동안 무릎 꿇고 닦아서 모은 돈이었어요. 입금하면 이 돈이 사라져요. 입금 안 하면 오늘 고소장이 들어가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오래 바라봤죠. 사흘.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사흘 뒤엔 세상이 바뀐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느낌이 아니었어요. 어르신 수첩을 받고 민지 씨 사진을 받고 날짜가 맞아 들어가는 걸 눈으로 봤어요. 저는 앱을 닫았습니다. 5시 5분. 팀장한테 문자가 왔어요. 입금 확인이 안 됩니다. 고소장 접수 진행할게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퇴근 준비를 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명히 떨렸죠.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었어요. 창구 불을 껐어요. 복도로 나오는데 팀장이 서 있었어요. 저를 봤어요. 저도 팀장을 봤어요. 팀장이 말했어요. 후회할 거예요. 저는 걸었어요. 팀장 옆을 지나쳐서 로비를 지나서 병원 문을 열고 나왔어요. 찬바람이 얼굴에 왔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아니었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고소장이 들어갔어요. 저는 피고소인이 됐겠죠. 무서웠어요. 아직도 무서웠어요. 사흘. 그 숫자만 붙들었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섰어요. 사람들이 타고 내렸어요. 저는 창에 이마를 살짝 기댔어요. 엄마가 동태찌개 해놨겠죠. 오늘도 사흘만 버티면 돼요. 그렇게 속으로 되뇌면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사흘 중 이틀을 버텼어요. 그 이틀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이틀이었어요. 첫째 날, 팀장은 전 직원 앞에서 저를 세웠어요. 한지우 씨, 본인 사물함 정리해요. 대기 발령 처리됐으니까.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물함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둘째 날 오전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추가 조사 출석 요구였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혼자 경찰서에 다녀왔어요. 오후에 다시 창구에 앉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사흘. 어르신 말씀만 붙들었어요. 사흘째 아침이었어요. 병원 주차장에 검은 세단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차가 4대였거든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내렸어요.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차에서 강태식 어르신이 내리셨어요. 평소에 낡은 외투가 아니었어요. 짙은 감색 정장이었어요. 등이 곧게 펴져 있었죠. 저는 창고 안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어르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중에 들었어요. 강태식 어르신은 이 병원 설립자의 스승이자 재단 이사회가 직접 요청한 외부 감사위원이셨어요. 병원이 설립되던 해부터 지켜보신 분이었죠. 낡은 수첩엔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오후에 나왔어요. 구매팀 횡령, 팀장의 결탁과 사적 착복, 직원들에 대한 강요와 가스라이팅, 제 진술 기록도 제출됐어요. 끝까지 어르신이 아니라고 했던 그 기록이요. 병원 스피커로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정수연 팀장은 그 자리에서 직위 해제. 복도에서 수갑을 차기 직전이었어요. 팀장이 저를 붙잡았어요. 지우 씨, 제발. 내가 미안했어. 한 번만 봐줘. 저는 팀장을 바라봤어요. 팀장 아이한테 가방을 들었던 날이 떠올랐어요. 경찰서 복도에서 엄마 얘기를 꺼내던 목소리가 떠올랐죠.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팀장님, 자백하세요. 그럼 선처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팀장이 손을 놓았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지금 저는 병원 고객권익센터에서 일해요. 강태식 어르신은 가끔 오세요. 늘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날 자네가 나를 살렸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선택을 지켰을 뿐이에요. 착한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겁이 났지만 도망가지 않은 것뿐이에요. 끝까지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무너지지 않더라고요.